예,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표하는 의미로 자치회장이 첫 번째 질문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다영 자치회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자치회장 일반행정 직렬 진다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신입 사무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포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생 305명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돼요. 꼭 안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 부담스럽게 해요.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 이제 1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가장 준비된 질문 같은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네요. 네. 한 달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이 돼가는 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쨌든 국정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치는 높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정도? 다음, 네. 예, 다음 질문부터는 자유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의 지목을 받으면 본인의 직렬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내도 된다. 예,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이 교육생, 남성 교육생, 세 번째 줄 남성 교육생에게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반행정 직렬 151번 교육생 유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정착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해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을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또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회 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기회가 줄어들면 이제 청년들, 새로운 사회 진입 계층인 약자죠. 약자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쟁은 격화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거나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더군다나 이제 삶의 조건이 또 어렵고, 그 다음 세대,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더 암울하다 보니까 출산도 또 결혼도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은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좀 추가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성장률 추락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이 사실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원이 좀 부족하고 경쟁은 격화됐는데, 지방은 다 소멸을 하다시피 하고 서울에만 집중이 돼서,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원 배분도 비효율적이고 자원 활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은 더 어려워졌죠. 또 지방 중에서도 청년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냐? 뭐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완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될 사유인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있냐. 첫째는 지금까지는 사실 정책, 여러분들이 하게 될 국가 권력 행사에서 주황 집중적인 사고 또는 그에 기반한 주황 집중적인 이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든다면 지방에는 어디 뭐 예를 들면 부울경 어딘가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에 뭐 GTX, CTX 뭐 순환 고속철도망 이런 거 좀 만들자라고 하면 거기는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걸 만드냐 그러면서도 서울은 A, B, C에 이어서 D, E, F까지 계속 만들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또 세금도 많이 내니까. 그러나 이 방향을 일부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국가 역량 배분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적 시각보다는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기업과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억지로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 건 사실은 상징적인 조치죠.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 또는 경남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새로운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그 영남 남쪽 지역을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전남, 광주 뭐 이런 지역들에는 거기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재생에너지의 보고니까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뭐 세제든 교육제도든 아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토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 네, 저기 V 표시라면서 팔이 긴 저기 첫 번째 분단에 맨 뒤쪽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일반행정 전국직렬에 합격한 교육번호 302번 조수영입니다. 먼저 인수위 없이 출범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 및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MZ세대 공직 매력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를 배출하는 주요 학과에서는 공무원이들 노력으로 차라리 다른 민간 기업을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공직에 입직을 한 이후에도 어떤 빠르게 퇴사를 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입 공무원들의 과장님 모시기 관행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악습들이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 이제 인수인계 매뉴얼은 없는데 조직 내에 힘든 일들은 신입이 이른바 짬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수체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나타내는 이른바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율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2023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청춘을 투자해서 쟁취한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 그리고 그 가치만큼의 보상이 체계화되는 것이 충분히 저는 기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어떤 그런 M세대의 좀 더 친화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9급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중도 퇴직한다고, 조기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정도, 거의 그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공무원들은 당장 보수는 낮아도 연금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해서 재직 기간 잘 견디면 재직 후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지금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내는 만큼 받자,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가 많냐라는 국민적 반론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보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금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보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봉을 견디면서 특히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가 왜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점에 대한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청년 세대들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1번 공직자, 2번 공기업, 3번 대기업, 뭐 이렇게 되게 번호가 1, 2, 3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순위는 뭐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이다. 약간 서글픈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 같고요.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표현에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쟁취한 공직이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쟁취를 했든지 뭐 쉽게 얻었든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뭐 높은 보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하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공직으로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행정고시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체면 차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20대 또는 30대의 일반 일선 공직자들이 30년 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지방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르긴 한데, 9급에 출발한 그 기초단체 공무원은 사무관 되는 게 꿈이라서 어떤 아주 나쁜 단체장 만나면 뇌물 주고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으로 어쨌든 5급을 출발점부터 취하게 된 거니까 엄청난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은 과학기술,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사실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사회가 사실은 공직, 요즘은 이공계는 전부 의대 간다면서요. 그런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조금씩 고쳐봅시다. 갑자기 내가 기가 죽었는데.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우측 분단이 한 번도 못해서요. 이번엔 맨 우측 분단에서 질문자를 받겠습니다. 질문 혹은 의견. 네, 저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여성 교육생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행정직 교번 218번 정소희입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처 배치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직자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방향, 성실함,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특히 신입 공무원으로서 만약 대통령님이 면접관이시라면 어떤 신입 공무원을 뽑고 싶으신지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막내가 될 수 있을지 팁을 얻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 정소희 예비사무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판단 기준을 사람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외모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눈빛 뒤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삐딱하게 이상하게 가면 점을 보기 시작하죠. 관상 뭐 이러면 그건 약간 좀 달라가던데. 근데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도 딱 보자마자 결판 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판단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약간 섭섭했는데 뭐 그럴 만 하겠더라고. 맨날 밥 주고 데리고 노는 게 제 아내니까 저는 가끔씩만 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오직하겠어요. 사람들도 마주 얼굴 탁 대하면 딱 눈에 띄거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 뭐 테크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마음, 공직자로서의 책임, 이런 걸 아마도 공직을 오래 한 여러분의 선배들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있죠. 시험 성적, 뭐 이런 건 다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아마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이렇게 마인드, 무슨 생각으로 정말 열성을 다할 사람인가를 더 보게 됩니다. 도움은 전혀 안 됐겠지만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공직에 가서 사랑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제가, 파마도 하시고. 예, 대통령님께서 지목해 주신 분께 네.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적극적인데,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교육행정직렬 유찬휘라고 합니다. 교육행정, 네. 네, 제가 만약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굽어야 될지 아니면 폐기를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지 고민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오신 여러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타산지석 삼을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앞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될 일일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듣고 있죠. 물론 정보의 요구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같다고 믿고 있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의 차이, 또 추구하는 가치 이상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보면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이렇게 보면 일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 사람은 분명히 일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봤어요. 동그란데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판단이 혹시 부족한가?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왜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볼까? 그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결판을 내야지. 그 싸울 일이죠.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는 잘 보고 상대는 잘못 봤다고 확신할 수 없죠. 근데 내가 보는 건 언제나 옳아.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일면박 봤을 수 있겠다. 그럼 당신은 뭘 봤냐? 라고 얘기를 해보고, 내가 봤더니 이렇던데? 아, 그렇구나. 이게 납작한 동그란 거구나. 라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론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다른 얘기를 한다? 뭐 그때는 싸워야지. 또 내가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고쳐야죠. 저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특히 정치 권력 이 영역에서는 정치나 권력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동그란 걸 알면서도 이것만 주장하죠. 일자야.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 정무적 영역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은 만인이 동의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죠.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해요. 책.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정해야죠. 이해를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걷어내면 상당 정도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붙어요. 이해관계죠. 그때부터는. 아니 오해는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건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우기면 제3자가 보게 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곡 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인 걸 알고도 수십억 또는 수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속을 안 했으니까.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불법임을. 그런데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단속 안 했는데 그냥 벌금이나 내고 그냥 다 묵인했는데 왜 이재명 도지사 당신만 나와서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이 강하죠. 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쓰는 방법이 있죠. 만인이 보는 가운데 대놓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영상 다 찍어가면서 유튜브 방송 중계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를 차마 남들이 볼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정리가 되고 남는 건 이해관계죠. 나는 억울하다. 왜 나만? 하필이면 이때 내가 팔고 나간 다음에 하지. 그럼 볼 수 있죠. 그건 뭐 운수에 관한 거니까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도 일면은 피해자니까. 조정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보는 혜택. 그 계곡을 정비하면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돈 안 내고 가서 행복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를 팔자. 음료를 팔자. 깨끗하게. 그게 소득 이익률이 더 높다. 고생 안 하고. 그 대신 그걸 우리 지원해 줄게. 싹 우리가 다 정리한다. 가장 자연신화적으로. 계단 만들어주고 판매소 만들 때 돈도 지원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뭐 음식 농산물 판매소도 만들어주고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같은 걸 해봐라. 그럼 축제 비용도 지원해줄게. 계곡 관리하는 사람도 지원해줄게. 계곡 플래너. 그리고 동네 청소 깨끗해야 되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몇 명 고정해주잖아요. 동네 사람들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정이 되잖아요. 그건 결국 세금인데 국민들은 혜택을 보니까 백운 계곡 가면은 맨날 막 비닐로 시퍼렇게 덮어놓고 막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이런 걸 조정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많이 조정되면 거의 가까이 오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결단할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겁니다. 그게 권력이죠. 그런데 쓰라고 준 거예요. 대신에 그 권력을, 힘을 이렇게 보이도록 숨기고 있죠. 보이도록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각오하죠. 그래서 조정을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공직자의 결단이에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련한 경험이 깃든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칠 시간에 의견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네. 한 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매출을 올려준 분으로. 네, 매출을 올려주신 우리 남성교육생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직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남시장 2기로 재직하실 적에 저는 당시 서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강당에서 이제 질문을 네. 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 덮개공원이 이제 네, 착공 좀 그때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한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은 지금 잘 완공됐고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을 맡게 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면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을 하실 때 많은 부하 공직자들을 데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를 갔을 때 다른 동료 사무관님들 또 주무관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부하 공직자들을 대할 때 취하셨던 자세 그리고 그 생활에서 얻으셨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매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인연이 그렇군요. 서영고 1학년 그때 몇 년이었어요? 15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군요. 10년. 그래요.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는 지상공원화가 잘 완료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군요. 제가 이 얘기도 자랑삼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연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아마 제가 공직자로서 자랑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랑삼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성남에 분당과 수서 간에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지상도로죠, 당연히. 8차선쯤 아마 될 텐데 엄청난 교통량이 있죠. 용인, 이 남쪽에서 전부 서울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거기를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로 공원화를 해주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지하를 파서 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3천억이 넘게 되는 돈이 3천억이 넘게 되는 데다가 문제는 공사를 한 3, 4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도로를 차단하면 경기 남부, 동남부 지역의 교통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결론이 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야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공원화하면 집값 오르고
주거 환경 좋아지니까 하자 그러고 표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뭐 십몇 년 됐죠. 그래서 저는 첫 시장 출마 때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약을 안 했어요. 물론 떨어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30몇 %밖에 못 얻었으니까. 모두가 전멸할 때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 2010년에 선거 나갈 때는 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마음에 없는 알면서 한 거짓말 공약을 그때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뭐 나름은 다른 모두가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 시장 출마자 전부 하는데 이재명만 독야 청청한다고 했다 혹시 떨어지면 뭐 여전히 또 거짓말은 계속될 텐데 또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공약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을 걸 알면서 그랬는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시장이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거짓말 해봤는데 자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SBS 방송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를 덮자. 그 다행히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좀 낮아요. 아파트 단지보다. 그거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도로는 통행을 시키고 위를 덮자. 돈도 1,500억밖에 안 든다. 그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반짝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위를 덮기로 하고 덮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위에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하로 한 것보다는 좀 부족하죠. 근데 그걸 잘 쓰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집단지성의 위대함이에요. 공직자들은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로지 그냥 땅 밑을 팔면 돈이 얼마나 들고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얼마나 걸리고 이것만 뭐 머릿속에다 결국 하다 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대충 기억하는데 그 안을 낸 거예요.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 의견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이게 하늘이 무너진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 얘기를 자랑 삼아 한번 합니다. 부하들에 대한 자세. 저는 부하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하를 무시하면 나도 상사한테 무시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를 존중하되 굴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되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힘은 거기서 나와요. 저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간부만 오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국장이 솔직히 뭘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슬쩍 거짓말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충 대개 제가 그러면 혼내죠. 거의라니 겁니다라니. 제가 그런 회의하면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떻게 장관이 또는 국장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물어본 건데 모르면 무슨 큰 난리는 안 하는 것처럼 슬쩍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다. 대신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는 게 그게 행정이 똑바로 되는 거지. 대충 떼어놓고 나중에 수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공무니까. 대신에 저는 다 부하 직원들 다 오라고요. 국장이 오면 잘 모르겠으면 자신 없으면 과장 다 데리고 100% 파악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면 팀장도 데리고 와라. 팀장도 100% 모르겠으면 그 실무자 데려와라. 기한한 실무자. 그 얘기하면 되잖아. 뒤치로 앉아있다가 모르면 얘기해주면 되지 뭐. 뭘로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국장이 온갖 과에 있는 온갖 팀에 있는 그 모든 자세한 일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아는 척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선의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검찰청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세요? 네, 다행이네. 대한민국에 제일 힘센 기관이 이제 검찰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에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얘기니까, 상징적인 예니까 이거 가지고 뭘 또 꼬투리 안 잡으면 좋겠어요. 수위. 옛날 말로 수위. 그거 진짜 무서워요. 거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미지를 결정을 하죠. 어느 건물에 대기업 거기 가는데 그 앞에 지키는 경비원, 그 경비원 태도를 보고 그 이미지가 확 결정나 버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접해도 간부부터 접하지 않아요. 그 실무자부터 접촉하죠. 그 실무자의 표정, 태도, 이게 모든 이미지를 결정해 버리죠. 그래서 이 실무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라고 해서 계급이 높으냐 낮으냐가 뭔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가장일 것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그런데 계급이 높고 낮은 게 뭘 중요합니까? 제 목표 중에 우리 여기 같이 온 참모들도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자꾸 저는 어디 가면은 자리 놓고 막 서로 막 양보하고 막 밀고 막, 이제 앉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의자의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 아무 데나 편하게 앉으면 되지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조직 문화죠. 사람이 귀하다. 계급에 높고 낮은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역할 분담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역할이 넓은 거죠.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종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하들한테 인기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하든 상사든 강아지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결국 마음을 읽죠. 느낌으로. 잘 해주면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마지막이라니까 행복한 공직사회 되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도 종료하겠습니다.